네, 반갑습니다. 과사랑과학과 최수진입니다. 오늘은 예정되었던 초등과학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꿈을 꾸는 아이보다 꿈을 만드는 아이, 그리고 더 나아가 꿈을 실현시키는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한 초등과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과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 영재학교와 과학고 입학 전형 개선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학교에서는 선다형이나 단답형 문항들을 지속적으로 출제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러한 출제 영역을 축소시키고 대신해서 정답 개방성이 높은 열린 문항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고에서는 수학과 과학, 즉 단일 교과 영역을 넘어서는 종합적 사고력 그리고 창의성 또한 협업적 태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로 개선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즉, 두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그 입학 전형의 방향성은 서술형 확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창의적인 열린 문항의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서술형 확대 문항이라든가 또는 창의적인 열린 문항은 단시간 안에 학습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사람에서 어머님들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 바로 언제부터? 초등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초등 저학년들은 고학년들과는 달리 학습적인 패턴이라든가 또는 사고적인 능력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다양한 경험,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경험을 통한 학습이 되어야지만 열린 문항도 적극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고 또한 자기의 생각을 막힘없이 적어낼 수 있게 됩니다. 우선은 이제 미래 인재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더 벗어나서 아마 조금 더 새로운 시대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명확합니다. 즉, 창의적이고 융합적이며 즉 융합적 사고력과 창의력이 함께 결부되어 있는 창입융합 인재, 즉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고 문제 속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과 펼쳐낼 수 있는 아이, 그리고 그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과학 영역에서만 특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수학적인 부분, 언어적인 부분, 또는 융합적인 공학, 환경, 또는 예술,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을 두루 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계에서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뚜렷해요. 문제의 성격상 단일 영역의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에서 이제는 두 가지 영역 이상의 지식을 요구하는 유형으로 변화가 되어 있고, 이거는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영재학교나 과거에서의 인재상의 변화 또는 입시 전형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재학교의 그 아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영재원의 시험 패턴에서도 똑같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올 한 해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부산에서 진행된 대학부설 영재원이라든가 시 영재원의 과정 자체가 조금은 복잡했으나 역시 문제 유형은 지금과 같은 단일 영역이 아닌 복합적 유형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으며, 그리고 이제 열린 문항으로 문제들은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걸 제가 추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풀어나가야 할 문제 유형은 창의성과 그리고 문제 해결력이 복합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거. 그래서 열린 문항을 얼만큼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과학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교육은 특히나 이제 과학을 흥미롭게 생각하고 과학에 대한 학습을 요구하는 우리 초등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공 계열이나 의학 계열 쪽으로 진로 진학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러면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될 영역은 과학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희 과사람 초등과학에서도 함께 노력해 나갈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공 계열이든 의학 계열이든 위에 있는 수업, 중상위권 수업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초등 저학년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한 경험이 바탕이 되는 과학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그 전에 우리 아이들, 바로 어머님들의 자녀들의 특성부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흥미와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어머님들 자녀들 중에서도 항상 왜라는 질문, 엄마 저거 뭐죠? 저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거죠? 너무 궁금해요.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초등 저학년들은 흥미와 호기심 그리고 탐구 욕구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만져보고 먹어보고 그리고 보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동적이지 않고 매우 능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서 인지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영역이 바로 과학 영역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초등 저학년이기 때문에 중등부나 고등부처럼 어떠한 시험적 색깔이 강한 이론적 수업을 주게 되면 아이들이 오히려 과학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순차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1차적으로는 호기심과 탐구심을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되고, 그런 학습적 분위기 아래서 본인들이 사실 발견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심층적 탐구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러한 순차적인 접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어머님들도 해주실 수 있겠지만은 보다 전문적인 저희 과사람 초등과학에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학습을 진행하는데 크게 3가지의 방향성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 스스로가 문제 해결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상황 제시를 해줍니다. 그림이면 그림, 또는 영상이면 영상, 또는 생각을 통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발문식의 질문을 통하여 상황 제시를 받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떤 문제점에 대한 스스로의 해결 방법을 가져갈 수 있도록 창의적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 4학년 같은 경우에는 매 주차마다 실험적 요소를 부여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에 따른 해결 방법을 변인 통제를 스스로 찾아가지고 실험을 설계하고 구성하고, 그리고 실험 방법을 순차적으로 계획하여 결론 도출까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실행의 단계에서 본인들은 성공적 경험을 가져가게 되고, 그러면 본인들이 신이 나는 거죠. 내가 실험을 했더니 나의 가설에 맞춰가지고 결과가 나왔어. 자, 그렇게 되면 본인들은 학습에 대한 동기가 더 올라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새로운 문제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 초등 저학년들은 흥미, 동기, 이 성공이라는 세 가지가 묶어져서 새로운 문제에 대한 도전의 열정이 생길 때 학습의 효과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를 위해서 저희 초등 과학에서는 감성적 체험 중심의 과학 수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언급드렸던 영재학교라든가 또는 과학고, 그리고 대학부설영재원 또는 시영재원에서 주로 다루겠다라는, 특히나 미래 인재사항이 요구하는 그 창의적 문제 해결력 또는 열린 문제, 도대체 어떤 문제 유형을 열린 문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어머님들은 이러한 문항들을 접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열린 문항의 예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대표적인 열린 문항이며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 문항인데요. 자, 어머님들도 한번 들으시면서 과연 내가 이 문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답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과연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열리지 않고 부술 수 없는 상자 안에 미지의 물체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탐구를 수행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 상자 안의 물체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습니까? 자, 이 질문을 받게 되면 바로 어떤 정답이라는 게 확 떠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게 진짜 문제는 맞는지, 정답은 있는지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응은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역시나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접해본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은 결국 앞서 얘기한 것대로 왜라는 질문,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탐색하고 탐구해보고 도출한 결과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받았을 때 고민이라도 할 수 있는 자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문항이 열린 문항이고 우리 아이들이 기술한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 문항에 따른 우리 아이들의 이제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은 아까 정말 어떻게 답을 적어야 될지 하고 막연했던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이쁘게 자기 생각을 논리적연하게 표현을 했어요. 특히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문제 자체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답은 투시입니다. 그래서 투시 말고도 이제 오감각을 최대한 이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접근 방법을 가져봤고요. 그러면서 전자기파, 즉 유리 재질이라면 전자기파를 통해서도 내부 물체를 찾아낼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 소리 정보라든가 후각 정보를 이용한 탐색도 가능함을 이 친구는 어필을 했었어요. 자, 내용적으로 유사성이 있기는 하나 표현의 접근 방법이 다른 친구의 답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역시 감각기관을 이용하겠다라는 생각은 동일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은 상자의 재질을 유리로만 보지 않고 이 친구는 또 특이하게 고무 재질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친구는 전체적인 문항의 끝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만을 기술하지 않고 이 문제를 접함으로 자기가 더 성장시켜야 할 유연한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 부분만 잠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여러 관점으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자, 그리고 정해진 정답보다는 다른 경우의 수가 나타날 수 있음을 문제를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유연한 사고가 더 필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문장을 굳이 읽어드린 이유는 이 친구가 정말 열린 문항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열린 문항은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고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문제 표현에 있어서도 한 방향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아닌 여러 방식의 접근 방법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한 능력이 필요함을 이제 인지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자, 연이어서 두 번째 문항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들도 이 문항을 보시면서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접한 학생이라면 어떻게 답을 적어낼 건지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자, 조건은 이래요. 사람, 꽃, 에너지. 자, 세 가지 단어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의문을 제시하고 또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들, 아이디어를 나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더 걸죠. 의문, 해결할 문제, 해결 방안 작성 시에는 반드시 세 가지 단어 모두 다가 이용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어때요, 어머님? 이 문제도 마찬가지 받았을 때 혹하죠. 자, 그런데 실제 이 문제 역시나 초등 저학년들에게 주어진 문항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문제 속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조로운 과정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 접근 방법으로 실험 설계를 하게끔 합니다. 자, 그런데 실험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설 설정을 해야 되고요. 가설 설정에 따른 실험 방법 제시와 더불어서 결론 도출까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 결코 쉬운 문항은 아니라는 거. 하물며 세 가지의 단어 자체도 굉장히 독립적인 주제예요. 사람, 꽃, 에너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수업을 함께 듣는 친구들은 다음과 같은 색깔이 있는 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하나씩 조금 볼까요? 5번 보면 인간도 식물처럼 광합성을 하여 에너지를 얻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꽃에서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식품 에너지를 좀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인간과 꽃이 함께 살아가면서 에너지를 쓰는 것과 동시에 꽃이 받는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자, 세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그 문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접근 방법도 있지만은 또 다른 접근 방법도 한 친구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사람과 꽃 중 열 에너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존재는 누구일까? 그리고 사람이 직접 꽃가루를 운반하여 꽃의 번식을 돕는 역할을 자연보다 더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자, 어머님들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기술을 해낼 수 있었을지 저는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저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이와 같은 문항을 받았을 때 우리 아이들처럼 이렇게 유연하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었을까? 조금은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저희들 역시나 다음과 같은 열린 문항에 훈련된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영재원의 그 평가 방식의 변화가 굉장히 급변했고요. 그러면서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과거 2개의 문항에서 6개의 문항으로 대폭 증가가 되었고, 이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역량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문항들, 아까 소개드렸던 2개의 문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자기소개서의 문항들은 기존에 있었던 문항들이었고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문항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랑꽃 에너지 관련된 열린 문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풀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런 걸 이제 확인해 보기 문항이었고요. 그래서 발산적 사고, 특히나 이제 유창성, 융통성, 그리고 독창성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문항들은 뭐 기존에 있는 문항 그대로 진행을 조금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의 협업 능력이 또 평가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서도 과학고에서도 똑같이 어떤 수학, 과학 단일 지식만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즉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안에 협업은 제대로 하고 있으며 그리고 팔로우십이 있는지 또는 리더십이 있는지를 보는 그러한 문항들이 보였었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잘 적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하느냐? 실질적인 경험치가 필요해요. 해봤야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화시켜서 적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처음으로 보였던 열린문항 5번이죠. 열리지 않고 부술 수 없는 상자. 마찬가지 열린문항의 대표 문항이었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보겠다라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문항은 이공계열에 따른 자기의 진로 진학에 대한 목표성,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문항이었고요. 자, 그래서 부산대 영재원 자소서 문항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크게 6개의 문항이긴 했는데 대표적으로 2개의 문항이 열린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 문항이 굉장히 잘못 읽으면 오답으로 갈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짧은 시간 안에 지문 내 그 문제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느냐가 관건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자, 그러려면 언어적인 능력 그리고 문제에서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단시간에 분명히 잡히는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께 매번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경험 또는 여러 영역의 정보들을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학습은 바로 독서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실제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정말 정보력이라든가 표현력이 정말 남달라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문제들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충분히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서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역시나 짧은 시간 안에 논지 파악이 빠릅니다. 자, 그래서 해석 능력 반드시 키워져야 할 능력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양한 정보와 경험이 바탕이 된 사실적인 이야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거짓말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과학적 기술 능력 반드시 사실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아래 자기의 생각들을 쭉 나열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답이 문장화가 되고 글쓰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때 포인트는 그냥 글쓰기가 아니라 반드시 어떤 글쓰기? 논리적 글쓰기의 답안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자, 논리적 글쓰기는 분명히 글쓰기하고는 조금 체계가 약간 다르다 그랬습니다. 글쓰기의 기본 골격은 짜임새가 있는 거는 맞아요. 반드시 짜임새가 있기 위해서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되고 짧은 문장이라 하더라도 기승전결이 보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글쓰기는 그러면 뭐가 다른데? 바로 과학적 사실과 근거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학적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어필하면 그건 이제 논리적 글쓰기 답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결과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여태까지 쭉 해왔던 과정 중심의 평가로 바뀌고 있고, 이거는 지필평가에서 다 녹여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경험치, 실험적 탐구 능력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열린문항은 문제 속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개방형의 문제가 바로 열린 문제가 되고 이제 앞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창의적 문제 해결력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도구가 여러 영역에서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우선은 부산시가 2017년도부터 시작하여 초등 과정에서는 객관식 평가 폐지가 지금 되고 있었고, 자, 객관식 평가 폐지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반대로 서술형 평가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서술형 평가 강화는 시험 영역에서는 없어졌지만 중등부나 고등부의 수행평가에서는 이 능력을 더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재원 문항에서도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융합적인 형태로 다양한 주제 그리고 다양한 문항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4월이면 우리 알다시피 4월은 과학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기다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을 막 표출할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4월이 이제 과학의 달이기 때문인데, 이때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을 뽐내기 위해서 탐구올림픽 대회가 진행됩니다. 자, 그런데 탐구올림픽 종목에서도 지금 평가 방법이 확실하게 과거에 비해서 많이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면 객관식 평가에서 마찬가지 서술형 평가로 바뀌었고, 특히나 계획서 작성의 평가 배점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계획서는 이제 향후 탐구 올림픽 시즌이 되면 한 번 더 어머님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평가받는 도구가 많이 변화되고 있고, 공통점은 계속 서술형, 글쓰기 강화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형제가 끝을 조금 안 내고는 있지만은 과학영재 교육에서도 마찬가지 변화가 조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올해년도 시에서 진행했던 영재원 문항의 문제들 유형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만 볼게요. 내용적인 부분들은 향후 저희 영재원 분석 설명회가 또 한 번 있을 때 자세하게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초사 과정 수행평가 문항이었습니다. 보시면 주제는 지구와 달이라고 해서 교과 과정에 있는 주제이긴 한데 접근 방법이 달라요. 아이들에게 지필 문항을 주기는 했었으나 이 문항에서 영상을 보게끔 합니다. 즉,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치를 보겠다라는 거죠. 색다른 접근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하여 이해가 가능한지, 그래서 기억력 테스트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짧은 문장 안에서 논지 파악을 할 수 있느냐를 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답은 한 가지를 요구하지 않고 항상 가지수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자,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재성, 유창성과 융통성을 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관련 동영상, 지금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지금 다양한 기기들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 시기에 다음과 같은 학습 자료 동영상들을 많이 보게 해주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 초사 수행과정 평가 안에서 곤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곤충의 특징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곤충의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발명품을 설계하는 문항들이 나왔어요. 자, 이런 거는 독창성을 묻는 문제이고요. 자, 그리고 초5, 6과정 수행평가에서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영상을 보게 하고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풀어나가야 할 문제 패턴들은 그냥 책에서 배운 암기식의 내용들을 체크 해가지고 푸는 유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님. 그리고 지문 내용,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적는 게 아니라
시청각 자료 안에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가지고 자기 생각과 과거의 지식들을 종합해가지고 답을 적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초 5, 6 과정에도 동일하게 발명품을 설계하라는 문항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중1 과정으로 가게 되면 조금 질문 자체가 전공 지식 계열로 조금 빠지는 건 있습니다. 즉, 초등 과정까지는 아이들이 많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가 가능은 해요. 근데 중고등부가 되게 되면 솔직히 열린 사고보다는 지식적 내용들, 닫힌 지식적 내용들을 조금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학습적으로 좀 더 심화되고 내용이 이제 전문화 되다 보니까 전문적인 영역을 묻는 문항들이 조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때 학습해야 하는 방법과 중고등부 때 학습해야 하는 방법에 색깔 차이가 있다라는 걸 조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가 도구에서는 마찬가지 영상 시청, 그리고 뭐 발명품 만들기, 그리고 가지수 여러 개 있는 거, 즉 패턴의 변화는 거의 동일하다는 거, 문제 패턴의 변화는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 정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저희들 때보다 이러한 시청각 자료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미디어를 통한 그 정보들은 벌써 본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오히려 봤던 영상이 나와서 재밌었다. 그리고 선생님 우리 이거 수업 시간에 보지 않았어요? 하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역시나 발빠르게 우리 아이들은 변화를 진짜 쉽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또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문항은 중1 과정에서 진행됐던 문항인데 딱 보시면 답안지 구성이 보고서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맞습니다. 말 그대로 탐구 계획서를 작성하라는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자기가 생각한 가설부터 시작해서 실험 설계, 변인 통제, 그리고 이제 실험 과정,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결론까지 기술을 하도록 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문항은 이론적인 것만 되어 있어서는 되지는 않고요. 실제 경험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자신 있게 풀었던 문항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초등부와 중등부의 문제 패턴은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다라는 걸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평가 도구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영상을 보게 한다거나 또는 뭐 지문을 길게 주고 논지 파악을 해서 요약 정리를 하게 한다거나, 그래서 패턴의 변화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정답이 정해진 게 없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적어내면 충분히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게 되려면 오래전 초등 때부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나머지 유사 문제들을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부딪혀야 하는 문제들은 결국 열린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린 문항에 유연함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라고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봤더니, 우선은 초등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중등부는 더더욱이나 필수적입니다. 교과 개념은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화 해석이 가능하도록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학습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이제 과학에서는 실험 탐구 능력은 반드시 아이들이 체험을 통하여 본인 스스로가 탐구한 능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 탐구 능력은 기본 자질이라는 걸 반드시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 유형안에서 답의 표현에는 창의성과 융통성, 그리고 독창성과 민감성을 다 볼 수 있는 패턴의 문제들, 그리고 답안을 요구합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닙니다. 이거는 특화되어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영재교육원에서의 시험 패턴의 훈련들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혹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영재원 반드시 보내야 돼요? 합격을 하는 게 목적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물론 대비를 하여 영재원에 합격하는 거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나 저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열린 문항에 노출이 되는 것 역시나 큰 학습이기 때문에 영재원은 경험에 의한 도전 과정으로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런 도전 과정 안에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장의 결과를 어머님들은 영재원으로 보셨으면 좋겠지 합격이 반드시 영재원의 끝이다 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거 객관식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주관식과 서술형은 비중도가 높아지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이때 글쓰기 중에서도 어떤 글쓰기? 과학은 논리적 글쓰기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자, 논리적 글쓰기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강조드려요, 어머님. 독서 활동 시켜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실험을 했던 요소들이 반드시 있도록 경험치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적는 활동도 집에서 자기가 습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초4들이 먼저 만나게 되는 프리지에스, 프리지사이언스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 초등 저학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추어 가지고 1단계 저희는 흥미 유발을 먼저 시킵니다. 자, 그리고 2차 시에는 개념 적용을 본격적으로 시키게 되고요. 3단계에서는 학생별, 개인별도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룹별 수업을 통해서 질문에 따른 실험 설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실험 결과에서 본인들만의 창의적 산출물이 나오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 4단계에서는 수업에 대한 복습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정학습, 즉 노트 정리 과제를 부여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프리지에스는 저희가 다음과 같이 4단계의 수업의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G사이언스 전체 초4, 초5, 6 그리고 초6과 중1의 과학이 어떤 식으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처음 서두에 저희들이 꿈꾸는 아이보다 꿈을 만드는 아이 그리고 꿈을 실현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틀 안에 우선 초4 자체는 꿈을 꾸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흥미 유발과 탐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 내용으로 구성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매 차시마다 실험적 요소, 실질적으로 해보고 만져보고 활동하는 수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5와 초6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꿈을 만드는 시기로 봅니다. 자, 그래서 과학 개념을 보다 더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고 실험이 분명히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변 세계에 존재하는 과학적인 사실 발견에 따른 심층적 탐구 수업이 바로 지사이언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지사이언스와 지사이언스 과정을 거치게 되면 드디어 중등 하이탑 이론 수업으로 아이들이 이제 색깔을 변화시켜 주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꿈을 실현시키는 시기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인 개념 정리, 그리고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내신이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 아이들이 실험적 요소는 없어지는 대신에 이제 성취도 평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초4 과정과 초5, 6 과정 안에서는 성취도 평가, 단원 평가가 없느냐? 네, 없습니다. 자, 없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아직까지 저학년들은 호기심과 탐구심이 강화되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시험을 부여하게 되면 오히려 과학적 반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도 평가는 저희가 진행을 하지는 않지만 수업 안에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관찰해서 어머님들과 소통하는 피드백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가져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초4 그리고 초5, 6 과학 색깔이 이제 중등 하이탑과 조금 다름을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네, 이어서 과사람 초등과학 프로그램 커리 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저희 과사람 초등과학은 초4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4 프리 지사이언스 1년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자, 이 1년 과정 안에는 월 테마 각 한 개씩의 주제를 가지고 개념 정리부터 시작하여 심화 개념까지 도출하도록 구성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초5와 초6이 되면 G사이언스라고 해서 프리-GS와는 조금은 다르게 이제 학습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실험 자체를 감소시키되 사고력이 되는 과학 실험으로 색깔을 조금 바꾸고 있고요. 그러면서 수업 시간은 4학년보단 2배 증가된 3시간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물질 전공 선생님과 화생 전공 선생님 각 2분의 선생님이 각각 90분씩 수업 체제를 가져가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초6인데 오랫동안 호흡을 했던 친구들은 빠르게 그 사고 과학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입반 테스트를 보게 되면 자, 통과를 했을 경우에만 조금 더 빨리 중등 하이탑 수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초4는 프리-GS 1년 과정, 그리고 초5도 1년 과정, 그리고 초6도 1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부분마다 영재원 대비 특강 시즌과 탐구올림픽 대비 특강 시즌이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 과사람 초등과학 지사이언스를 통해선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다양한 영역의 열린문항 훈련을 가져가 볼 수 있으며, 또한 여러 소재들에 대해서 자기가 세운 가설을 바탕으로 한 실험 설계 및 보고서 작성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년의 문제를 푸는 과정 안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적어내므로 논리적 글쓰기 훈련이 강화될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본인 스스로 독립적이거나 또는 팀 간의 협업을 통해서 자기들만의 창의적 산출물 만들기 활동을 익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역량은 결국 부산시에서 열리는 탐구 올림픽 종목인 보고서 작성 그리고 계획서 작성이 원활할 수 있으며 또한 영재원 대비 과정의 하나인 학교 수행평가 시험이라든가 또는 본시험인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풀어나가는 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희망하는 영재학교 2, 3차 대비 문항에 대한 훈련도 간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또한 과학고 소집 면접 그리고 방문 면접 문항에 대한 훈련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초등과학은 우리 아이들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과학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